이번 시간에는 과학 수업을 더욱더 생동감 있게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법입니다. 질문은 수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거나 또는 사고를 확산시키거나 그리고 수업 분위기를 상승시키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질문의 종류에는 폐쇄적 질문, 개방적 질문, 관리적 질문, 수사적 질문들이 있습니다. 먼저 폐쇄적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쇄적 질문이라는 것은 답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근데 이 폐쇄적 질문에는 또 단순하게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질문을 꺼내거나 또는 여러 가지 단편 지식들을 수렴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기억 질문은 속력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거는 바로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것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렴적 질문은 이 암석은 어떤 암석인가? 라고 했을 때는 암석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모아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방적 질문은 답이 없고 답이 열려있는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또 개방적 질문은 확산적 질문과 평가적 질문으로 나누게 되는데, 확산적 질문은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식으로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석유와 석탄이 모두 고갈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확산적 질문이고, 평가적 질문은 뭐 장단점을 얘기한다든가 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한다든가 이와 같은 질문이 됩니다. 따라서 산화제한은 꼭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가치 부여에 관한 것들이 평가적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네 가지 질문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씩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확산적 질문을 물어보게 되면 학생들은 답을 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 질문을 물어보고, 다음에 수렴적 질문을 물어보고, 또 이어서 확산적 질문과 평가적 질문을 물어본다면 훨씬 더 학생들이 답을 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 외에 관리적 질문은 어떤 수업의 분위기나 과정을 촉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토론 촉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수사적 질문은 칭찬이나 어떤 꾸지람, 보통은 이제 칭찬하면 좋겠죠. 그래서 너는 정말 훌륭한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을 하는 방법은 뭐 딱히 정해진 건 없지만 보통 학생들에게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분위기에 맞춰서 수렴적 질문을 던진다든가 아니면 확산적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고 나서 보통 강의자가 혼자 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 생각할 시간을 줘야겠죠. 최소 3초 이상이 필요합니다. 3초가 어느 정도 시간인지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세워볼까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대부분의 질문자는 이 답을 기다리는 시간에 스스로 이 급박해진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3초 이상이면 적어도 5초 정도 시간을 주고 질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하는 방법에는 수업 중에 일어나는 것은 학생하고 교사의 질문이 있을 수 있고 학생과 학생끼리의 질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제안하는 어떤 특정 학생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특정 학생을 지적해서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과학이라는 곳에서는 당연히 탐구 실험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구 실험에 관계된 질문을 할 때는 그 과정에 맞는 질문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과학의 과정에서 관찰할 때의 어떤 질문, 가설 설정할 때의 질문, 실험 설계할 때의 질문, 그리고 그래프 그리기 할 때의 질문, 실험기구 설치할 때의 질문, 실험 오차가 감소하느냐 증가하느냐에 대한 질문, 그리고 주의를 끌 때 질문 등과 같이 다양한 과정 속에서 질문들이 이루어져야 되며, 가급적 이 모든 단계에서 질문들이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이 그 과학의 과정을 질문을 통해서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이 좋겠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곤란한 질문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때 어떠한 대처를 할까요? 일단 얘기하는 도중에 질문을 받게 될 때 그 질문의 내용이 흐름에 무리가 없는 경우에는 뭐 가볍게 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기 주장을 진술하기 위해서 학생들 중에는 자기가 이거 미리 알고 있었다, 나는 이쪽에 관심이 있다는 걸 표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급적 약간 예의 차리면서 무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의도적으로 선생님을 어떻게 하면 공경에 빠뜨릴까,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보통 이와 같은 질문을 할 때는 역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면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학생에게 철수는 그러면 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대묻으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벌거나, 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들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거는 선생님이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 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점입니다. 보통의 학생들에게는 이와 같은 질문들이 올 때는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서 알려주겠다. 다음 시간에 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라고 학생들에게 그 대답에 대한 약속을 할 수 있으나, 이게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 특히 뭐 과학고나 영재학교 같이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이 질문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학생들은 선생님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기 때문에 답변도 굉장히 조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사례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 강연자도 예전에 과학고등학교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학교에서 가장 물리를 잘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국제물리올림피아드 대표 선수가 될 만큼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이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질문이었죠.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곤란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학생에게 모른다고 하지는 않고 그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제공함으로써 그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했습니다. 학생이 그 질문을 들고 왔을 때 제가 모른다고 하기보다는 그 질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책을 일부 복사를 하여 주었고, 그 학생은 그 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와서 저에게 다시 질문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그 학생이 공부하러 간 시간 동안 제가 따로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이해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그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왔을 때 처음부터 그 학생이 그 복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하나씩 따져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그 학생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가면서 이건 왜 그렇지? 네가 다시 한번 설명해봐. 네가 처음부터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내가 너랑 대화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학생은 남에게 설명을 하면서, 저에게 설명을 하면서 자신이 몰랐던 부분이나 자기가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스스로 이 지식을 획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답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학생의 특성에 따라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시범 실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범 실험은 보통 우리가 수업 시간에 모두에게 실험을 진행할 수 없을 때 선생님이 대표로 교탁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이 시범 실험은 18세기 무렵에 영국의 왕립협회에서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내용들을 보여주고 싶을 때 맨 앞에 나와서 과학자들에게 시연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해도가 높았던 과학자들은 그러한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나 이게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왕립협회 과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패러데이는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 대중들에게 이와 같은 강연들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촛불의 실험이었습니다. 시범 실험은 실험실 실험과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일단 비용이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도구의 구입 가능성이 굉장히 원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어떤 경제성이나 적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사고 과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로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험실 실험과 굉장히 구분되기 때문에 다양한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시키는 데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말로 듣는 것보다는 절차를 보는, 과정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학생들의 이해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적인 거, 또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규모 학생들과 함께 실험의 어떤 내용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시범 실험은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시범 실험을 굉장히 잘 다뤄야 됩니다. 하다가 중간에 멈추거나 넘어지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능숙한 연습이나 또는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조교나 시범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단점은 학습자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실제 실험기구를 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시범실은 사전에 준비가 철저해야 됩니다. 또 반복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어떤 고려까지 하면서 사전 실험을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시범 실험에는 그럼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일단 교사가 보여주는 시범 실험이 있을 수 있고 또 교사와 학생이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학생을 미리 사전에 불러서 시범할 학생을 불러서 교육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수업 중에 임의의 학생을 지적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생이 나와서 학생들 전체에 대해서 보여주는 시범 실험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외부의 유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그 분야에 관련된 과학자를 초청해서 시범 실험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직접 하시거나 또는 학생을 불러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겠죠. 시범 실험을 보이는 방법에는 보통 한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미경의 초점 맞추기 과정을 보여주는 것처럼 방법과 어떤 기술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특정한 사물, 구하기 힘든 사물, 암석 같은 것이, 암석이나 운석 같은 것이 대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현상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과 원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응용할 수 있는 사례, 예를 들면 뭐 가전제품이라든가 어떤 광학기구들을 보여주면서 실제 과학 원리가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고, 또는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탐구할 문제들을 확인시켜주는 그와 같은 방법들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